오늘 그 국가대 7급 정보보호론 해설을 강의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에커스 공무원이랑 군무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총평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저의 어떤 단원에서, 각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저의 교재 중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원래 한 기본적으로 잡으면 9급보다 한 1.5배 정도 어려워야 정상, 1.5배에서 2배 정도 어려워야 정상인데, 제 느낌상으로는 한 1.3배? 1.3배? 1.3배 정도. 그러니까 중이 좀 되게 많았어요. 중이 좀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손을 못 댈, 제가 이제 국회직도 이전에 풀어봤는데, 국회직은 손을 못 댈 정도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지? 시간 내? 예를 들어서 시간 내 어떻게 풀지? 뭐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일러 피함수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면은 그, 그 단원별 문제수를 보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암호학 쪽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봤어요. 통상적으로는 암호학 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7개년, 8개년을 몰아서 봤을 때 암호학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암호학 부분에서 그 포션도 되게 많고. 근데 신기한 건 네트워크 보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렵게 일부러 하려고 했는지 관련 벽규 쪽에서 내 문제, 원래는 플러스 1인데 여기 저 관리 체계 부분이랑 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접근 제어 부분이 안 나왔고, 사실 뭐 접근 제어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은 아예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인 거예요. 그리고 관리 체계 부분도 우리가 어, 원래 ISMS, PIMS 있었는데 ISMS P로 통합됐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상은 세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겠다 싶은 게 세 문제인 거고, 대부분은 하인 거고, 그리고 하랑 이제 중인데, 중도 사실 중도 애매하게 중상이 있고 중하가 있잖아. 근데 중하 부분이 되게 많아. 너무 하는 아니고 너무 중도 아닌 이런 거 있잖아. 중상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 가볍게 풀 수 있죠? 가볍게 풀 수 있죠?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기술. 여기 보면 스마트 카드는 사실은 신용카드를 얘기해요. 신용카드를 얘기하고, 얘는 이제 소지 또는 소유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OTP, 은행에서 사용하는 원타임 패스인 OTP도 소지 기반, 소유 기반이에요. 소유 기반인 거예요. 그리고 싱글 사인온 아시죠? 싱글 사인온은 뭐냐면 여러 대의 서버가 있으면 한 대에서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서버에서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 관련된 거고. 근데 이 4번은 뭐냐면 4번은 말이 길게 써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SCADA예요. 이게 뭐예요? 스카다는 뭐야? 스카다는 스톡스넷이잖아. 스톡스넷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시죠? 스톡스넷이랑 관련된 그거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SSO가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커버로스랑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관이 돼 있다. 요런 정도, 요 정도 아시죠? 요거 배웠던 분도 있고 배울 부분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 별표를 쳐놓으면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로데이 공격이 뭐예요? 제로데이 공격은 결국에는 뭐냐면 시간차 공격이잖아요. 시간차 공격. 요거죠. 패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차 공격이다. 너무 쉬웠죠? 일단 1번은 서버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서버를 정지시키는 방법. 요거는 도스죠, 도스. Denial of Service, 도스. 죽이는 거죠. 2번에 패스워드 사전 파일. 이게 사전 공격이에요, 사전 공격. 사전 공격. 패스워드를 크래킹하기 위한 사전 공격. 4번. 버퍼를 일정 크기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라. 요거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특이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되게 난이도가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고,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도 사실 그냥 거저 준 거예요. 3번도 거저 줬죠. 원래는 당황시키려면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안보기가 무너지는데, 여긴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준 문제 되게 쉬워. IPsec 프로토콜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AH, 그 다음에 IK, 그 다음에 ESP가 있어요.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IPsec이 뭐야? IP 보안을 위한 거죠. PGP는 뭡니까? 얘는 이메일 보안. 여기 보면 AH는 뭐예요? 인증 무결성을 위한 거예요. 인증 무결성. 그리고 ESP는 인증 무결성 기밀성. 기밀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암호화가 수행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IK는 뭘 협상하기 위한 거냐면 SA를 협상해요. SA는 뭐냐면, 야, 너 있잖아. 암호화 알고리즘 뭐 사용할 거야? 그리고 해당하는 키 비트는 몇 비트로 할 거야? 뭐 그런 거를 협상하거든요.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서로 협상하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맞출 수 있었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요것도 이렇게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자,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를 잡으세요. 수집, 별표. 수집, 스파이가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공격자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수집. 자, 랜섬, 왜 랜섬? 몸값. 내 PC를 암호화해가지고 몸값 요구하는 거예요. 랜섬이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백도. 인증을 거치지 않는 통로이죠. 인증을 거치지 않는 통로. 드라퍼. 이제 드라퍼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백도어는 원래부터 있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고전적으로 출제됐던 용어인데, 드라퍼는 요새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드랍은 뭐예요? 드랍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치라는 느낌이에요. 설치. 그리고 악성 코드 설치. 이해하시면 돼요. 악성 코드 설치. 드랍. 악성 코드를 드랍한다. 악성 코드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악성 코드 설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이 이거는 못 외우면 못 맞춰. 이거는 못 외우면 못 맞춰. 이건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못 외우면 못 맞춰.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블루투스 공격을 하는 것 중에 블루투스 공격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 제킹, 블루 프린팅, 블루 스나프, 블루 버거가 있는데, 블루 제킹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 이용해가지고 메시지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킹하려고. 메시지 보내는 걸 블루제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그건 맞히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블루프린팅, 블루스나프, 블루버그는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외워야 돼. 나중은 없어, 나중은 없어. 엄청 헷갈리지? 시험 쳐보면 알겠지만 엄청 헷갈리지? 이건 어떻게 보냐면, 프린팅은, 여기 보세요. 공격이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건데, 뭘 이용해서 검색하냐면, 여기 적어놔요. SDP를 이용해서 검색해. SDP. 그리고 블루스나프는 여기 보세요. 장치 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공격인데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OPP를 이용해서 해. OPP. 그리고 블루버그는 이거 블루투스 지원 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인데 원래는 취약한 연결 관리를 좀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취약한 연결 관리를 뭔가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에 따라 이렇게 말을 바꿔 써놓은 거예요. 말을 바꿔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PSB라고 외워. PSB. 얘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어떻게 담아두냐면 SDP랑 OPP랑 그 다음에 연결 관리를 담아두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PSB라고 외우라고요. PSB 끝이야. 그럼 PSB 그러면 SDP, OPP 연결. 이해됐나요? PSB. 지금 외우세요. 지금 나중에 진짜 헷갈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숙달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숙달돼서 그런 게 아니야. 되게 헷갈려, 세 개가. 이해됐나요? 요게 좀 그랬어. 6번도 거저줬어요. 6번도 완전 거저줬죠. 자, 1번 보세요. 1번은 대칭키 암호 방식은 이게 뭐라고 써 있는데 암호화키하고 복호화키가 다른 건 대칭키가 아니에요. 대칭키가 아니고 다른 거는 이제 공개키죠. 공개키. 4번 먼저 보시면 공개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키와 동일화키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잖아. 요거는 대칭키죠. 이건 대칭키.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그리고 4번도 보세요. 블록 암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진화된 평문과 키 이진수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스트림 암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림 암호하고 블록 암호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블록은 블록 단위, 예를 들어서 32비트, 64비트 블록 단위로 수행하는 거고 스트림 암호는 그게 아니야. 비트 단위, 비트나 아니면 바이트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2번은 맞는 얘기죠. 지금 보면 공개키 암호에는 RSA, 엘가말 등이 있고 처리 속도가 느려. 왜 느리냐면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키 전달, 키 배송 문제가 없다. 키를 배송해야 되는 문제가 없다. 그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고 공개키 암호를 거꾸로 뒤집으면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쉬웠던 문제고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도 쉬웠어요. 7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7번도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보세요. 1번 해시 알고리즘에는 MD5 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2번에 해시는 뭘 위한 거야? 무결성을 위한 거죠. 무결성. 해시는 무결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변조나 위조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4번에 해시는 임의 길이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가 들어가면 고정, 예를 들어서 160비트로 항상 동일한 출력을 내보내고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3번은 뭐가 틀렸냐면 해시 알고리즘인 샤는 유럽 RIP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얘는 누가 개발했냐면 NSA가 개발했고 니스트가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NSA랑 니스트가 나왔어야 돼. NSA나 니스트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잘못된 거죠. 요런 게. 근데 요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공부를 할 때 간혹 놓치거든. 얘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놓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 사실 왜냐면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중요한 게 훨씬 그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이제 써 있었죠? 여기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PPTP.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근데 사실은 PPTP는 어디 사용하는 거냐면 VPN에 사용하는 터널링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2계층에서 동작해요. 자, 보세요. 1번 틀렸죠? 뭐라고? 3계층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자, 보세요. 3번, 4번 보세요. 3번, 4번 보시면 데이터를 스니핑한 뒤에 해당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리플레이 공격이거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터널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VPN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IPsek을 적용했을 때 얘는 3계층이에요. 이걸 적용했을 때 3번, 4번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터널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계층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계층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3계층에서. 그리고 봐봐. 4번도 무결성 체크하는 것도 3계층. 아까 IPsec 있었잖아. IPsec에 뭐가 있었어? AH나 ESP나 IK가 있었잖아. 맞나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까 있었잖아. 그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얘네들이. 자, 2번에 기억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PPTP는 누가 만들었어요? MS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PPP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PPP가 뭐예요? 1대1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1대1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됐나요?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관련 법규가 나왔을 때야. 왜냐면 길기도 길고 내용을 찬찬히 읽어봐야 되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되게 메이크 센스한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나왔던 국가직 7급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래. 그 관련 법규 관련돼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주민등록 처리 제한이야. 근데 뭔가 예외상을 둬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인 거야. 그러면 2번 보세요. 당연히 제3자,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이거 당연히 되겠지? 잘 생각해봐. 주민등록 처리가 원래 안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냐는 거야. 되겠지? 자, 3번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굉장히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고시를 했으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4번에 법률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 이런 국회 규칙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는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 봐봐. 1번은
뭐가 틀렸냐면 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이거부터 틀렸어. 이거부터. 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를 초과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죠. 자기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 그것도 틀렸고, 요거 자체는 위탁 업무에서 개인정보 처리 제한 뭐 그런 관련된 법이에요. 완전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 이거 자체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다른 완전 이거랑 주민등록 처리의 제한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 법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업무 위탁 요거 완전 다르죠? 26조랑 24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관련 법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붙어 있는 법규로부터 지문을 하나 따다가 섞는 거죠. 이렇게 섞는 거죠. 섞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10번. 이건 어려웠어. 이거는 모르면 못 푸는. 이거 외우는 거 자시고도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하는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푸냐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일단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 헤더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블록 헤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된 거야.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이 뭐냐면 어떤 거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여기다 이렇게 해놔. 거래 정보에 대한 해시값 이거예요. 거래 정보에 대한 해시값. 그리고 얘가 체인처럼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가 헤더거든요. 이전 헤더의 해시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다고. 여기까지는 강의를 했다고. 근데 여기서 나온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바이트를 묻는 문제야.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안에 난스가 있는데 난스는 뭐냐면 난수거든. 난수는 뭐냐면 요거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요거를 이전 헤더 블록 해시를 위한 난수예요. 난수.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이거는 뭐 별로 아무것도 없어. 2번 확실히 제끼고. 그럼 이거잖아. 4바이트, 32바이트. 그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는 요거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록 헤더를 보면 5가지 필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60바이트고 고정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도 틀릴 수 있고 여기도 틀릴 수 있고 여기도 틀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직에서도 그랬어. 대부분 힌트를 줘 이렇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대부분 틀린다고 한다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봐봐. 얘는 한 군데, 얘는 몇 군데예요? 5가지, 한 군데, 2군데, 3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틀린 거는 이건 안 틀렸어요. 이건 안 틀리고 얘가 틀렸죠. 6가지. 그리고 얘가 틀렸죠. 80바이트. 이런 식으로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힌트를 찾으려는 거예요. 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블록 헤더는 5가지 필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끝!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아예 힌트도 없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건 찍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다. 이 힌트가 주어지는 거잖아. 왜냐하면 국회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국회직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찾는 문제였는데 되게 긴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요소가 되게 많은.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그 선택돼야 되는 그 변수들이 되게 많은 답을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애들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유출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왕 공부한 김에 공부해두면 좋죠. 공부해두면 좋죠. 여기 보면은 여기만 요거 1번, 2번, 3번 설명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6가지 필드에 여기 보면 버전,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머클 루트, 타임스탬프, 디피컬티 타겟, 난스라고 되어 있는데 80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버전은 뭐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각 노드의 버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디피컬티 타겟은 뭐냐면 비트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 해시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의 값을 얻기 위해서 금세 그러니까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난이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머클 루트가 중요해. 머클 루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있다고 할게. 트랜잭션은 뭐냐면 그 어떤 그 거래가 성사됐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또 이렇게 모아서 해시를 만들어. 이렇게 해시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시를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모아서 이렇게 해시를 만들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머클 루트를 만들어. 이해되세요? 이게 그 해시의 틀이야. 해시의 틀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변경되면 얘가 변경되고 얘가 변경되겠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 업데이트가. 이거를 머클 루트라고 머클 루트. 이 머클은 사람 이름인데요. 머클은 언제 또 나와? 나중에 그 해시에서 머클 담고르 구조가 있는데 그 머클의 그 머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머클 담고르 구조의 머클이다. 이해됐나요? 머클. 자, 11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한 건데 잘 보세요. 각 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모두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1번이 뭐가 틀렸냐면 네트워크는 IP는 네트워크잖아요. 넷바이오스는 세션이죠. 그리고 SMTP는 응용이죠.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SSL인데 이게 애매해요. 사실은 원래 정확한 답은 이게 SSL이 아니고 프리젠테이션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서는 트랜스포트로 보고 있어요. 사계층으로 보고 있어요. SSL을. 이게 좀 애매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암호화니까 사실은 6계층에서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트랜스포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ICMP는 네트워크 계층이고 그 다음에 FTP는 응용 계층이죠. 그리고 HTTP는 응용이고 PPP는 데이터 링크층. IGMP는 네트워크인 거고 3번에 프레젠테이션 맞죠? ASCII, JPEG, MPEG. ASCII, JPEG, MPEG 맞죠? ASCII, JPEG, MPEG. 요거는 이제 설명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번은 쉬웠죠? 12번은 쉬웠어요. VP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1번 TCP, FTP, 터널링 프로토콜은 얘네들이 아니죠.
아까 L2F나 아니면 PPTP나 아니면 L2TP 이런 애들이 터널링 프로토콜이에요. 얘네들은 딱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요. 터널링 프로토콜. 그리고 VP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틀렸냐면 공용 회선을 그러니까 공용이랑 사설이 바뀌었죠. 공용 회선을 사설 임대 회선을 대신해서 이게 바뀌었죠. 공용 회선을 이용하는 공중암호망이다. 그리고 3번에 사설 임대 회선이 아니고 공용 회선의 터널을 형성하고 패킷을 캡슐화하고 터널에 패킷을 캡슐화해서 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터널에 패킷을 캡슐화해서. 자, 4번에 뭐예요? 4번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설망과 같은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다. 그게 뭐라고요? VPN이다. VPN.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보세요. 요게 뭐냐면 13번에 요게 ISMSP예요. ISMSP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가 이제 그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 체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호 대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고전적인 문제야. 되게 잘 나와. 이렇게 섞어서 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리체계 기반이랑 관리체계 점검은 누가 봐도 관리체계 관련된 거고, 정보주체 권리보호는 누가 봐도 개인정보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인증 및 권한관리는 보호대책이랑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근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나오는 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보호대책 요구사항 얘를 외우면 안 돼요. 얘를 외우면 안 되죠. 뭘 외워? 얘를 외워야지. 얘하고 얘를 외워야지. 근데 딱 봐도 관리체계, 그 다음에 보호대책,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보면은 관리체계에서 관리체계는 빼. 관리체계는 당연한 거니까 관리체계는 빼 이렇게. 그럼 뭐가 남아? 위험관리가 남아. 이걸 외우라고. 위험관리의 별표.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개인정보 빼. 얘는 빼버리면 뭐가 남아? 정보주체 권리보호만 나와. 시험 문제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 정보주체 권리보호. 그러니까 관리체계에서는 관리체계는 위험관리 들어가 있구나. 개인정보 거기에는 정보주체 권리보호 있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된다.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법을 모른다고 할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온 법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법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왔고 가르치는 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14번에 정보주체 권리예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가지는 권리인 건데, 당연히 1번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2번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3번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시도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걸. 당연한 거잖아. 자, 이거 뭐가 틀렸어? 개인정보의 목적의 수집 이런 요구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 뭐라고 써있어? 시책이라고 써있잖아. 이 시책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국가의 시책이야. 국가의 책무, 시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시책 나오잖아. 개인이 하는 건 아니야. 완전 다른 얘기라고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힌트를 줬다니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거란 말이야.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거라고.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자, 15번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2번 보시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악성 스크립트를 게시판에 등록 또는 저장 한다고 되어 있고, 3번의 파일 업로드는 첨부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다음에 그걸 이제 실행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4번의 디렉토리 리스팅은 취약한 서버 설정으로 브라우징되는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세요. 디렉토리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 글이 이렇게 보이고 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 글이 이렇게 보이는 게 웹페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디렉토리 리스팅에 걸리면 그 안에 파일 목록이 그냥 쫙 보이는 거 이렇게.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파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에 리버스 텔넷 띄고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로그인된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뭐냐면 CSRF예요. 나의 의지랑 무관하게 나의 웹브라우저 등이 공격자가 원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거를 CSRF라고 해요. CSRF. 자, 리버스 텔넷은 뭐예요? 리버스 텔넷은 텔넷을 거꾸로 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예요. 방화벽이 이렇게 있으면, 방화벽 우리 배웠죠? 방화벽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거를 차단하죠. 원래는 이제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텔넷이 막힌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텔넷이 막힌 거예요. 외부에서 당연히 막겠죠. 외부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막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건 막았는데 이건 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리버스 텔넷, 거꾸로 텔넷은 안 막은 거, 거꾸로 텔넷은 막지 않은 거죠. 그거를 기반으로 한 공격이에요. 리버스 텔넷.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은 있는데 원래 나가는 거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역이용한 공격이다. 라는 거. 요거는 그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얘도 다른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낙은 뭐예요? 낙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접근 제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키 보안 걸 깔아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접근 제어를 하는 건데, 자, 1번 사용자 식별과 인증, 얘는 이제 접근 제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접근 제어를 낙이 제공하는 접근 제어를 통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2번에 단말 무결성 검증, 이거는 뭐냐면 접근하기 전에 백신이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깔아라. 그리고 4번에 구현 방식에는 802.1x 방식이랑 VRAM 방식이랑 그 다음에 뭐 ARP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인라인 방식이랑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존재한다. 이건 수업 시간에 다 배울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내가 1번, 2번, 3번을 몰라. 1번, 2번, 4번을 몰라. 3번은 뭐야? 해커를 유인해서 정보를 얻거나 잡으려고 설치한다. 이거 뭐예요? 허니팟이 뭐야? 꿀단지. 되게 유명한 거예요. 해커를 유인해서 정보를 얻거나 잡으려고 설치하는 허니팟, 꿀단지, 그죠? 꿀단지, 허니팟.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 정말 17번. 제가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안 했어요. 원래 제 강의에 있는데 그
그 기본서에 있는데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강의를 안 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7급 문제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그 7급 문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넓고 깊숙이. 우리는 근데 9급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좁고 이렇게 깊숙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7급은 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맞히냐면 이게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TLS가 있고 그 다음에 WTLS가 있는데 얘는 유선이고요. W는 무선이에요. 무선, 와이어리스, 무선을 얘기해요. 무선이잖아. 무선이잖아. 이거 뭐야? 무선이잖아. 무선이잖아.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선이잖아. 무선 맞잖아. 무선 맞잖아. 원래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 얘네들은 다 유선에 있는 애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제가 강의를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그 한물간 왑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용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그걸 왑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WTLS예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죠. WTLS고 그 밑에 있는 하이 프로토콜 뭐라고 되어 있어요? WDP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도 풀 수 있고. 근데 사실 시험지가 어려우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보세요. 지금 하위 프로토콜이라고 있잖아. WTS 뭐라고 돼 있어? 하위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어. 하위 프로토콜.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져?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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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8번. 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IPS는 다 필요 없고 능동형. 2번. IDS는 수동형.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잘 봐야 돼. 어떻게 한다고? 나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중요하다. IDS는 뭐라고 돼 있어? 탐지하고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의 별표. 그러니까 원래 수동형이니까 IDS가 예를 들어서 탐지하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폐기할 수도 있는데 폐기를 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수동이라고 한다. 수동형. 4번에 파이어얼은 배웠죠? 파이어얼 보세요. 파이어얼 보실까요?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 유입되는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보면 3번에 DLP 끊고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통해 메시지를 숨겨 전송한다. 이걸 스테가노그래피라고 그래요. 스테가노그래피 적어놓을까요? 스테가노그래피. DLP는 뭐냐면 DLP에서 뭘 외우면 되냐면 L만 외우면 돼. L이 뭐냐면 로스야. 로스가 뭐야? 로스가 누출이야. 누출.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정보가 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새는 거. 누출이라는 단어가 있나? 죄송해요. 노출. 데이터가 새는 걸 막는 거야. 데이터 새는 걸. 로스를 막는 거예요. 로스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서트가 있어요. 서트는 이게 위기 대응팀인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미국에서 모리스 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스 웜이 뭐냐면 모리스라는 대학원생이 장난치듯이 만든 웜이 미국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기 대응팀이 만들어진 건데 위기 대응팀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뭐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옳은 거 찾는 거잖아. 1번 컴퓨터 긴급관리팀 이건 맞아요. 맞는 건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거야. DARPA 다파에서 만든 다파. 미국의 다파에서 만든 다파. 3번 정부에서만 서트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 4번 서트팀은 법률 대리인, 대외 언론 외부기관 대응 전문가, 그리고 인사팀,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로만 이런 거 다 틀려. 잘 들어. 로만 이런 거 내가 얘기했지. 로만 이런 거 다 틀려. 무조건 틀려. 로만 절대 이런 거 로만 절대 이런 거 무조건 틀려. 2번 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맞죠? 웜 사고 맞죠? 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웜뿐만 아니라 해커의 침입에 대한 대응과 추적에 대한 업무까지 맡고 있다. 됐나요? 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0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거는 안 나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 제가 가르치는 것을 뺐거든요. 뺐는데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맞춰? 메이크 센스한 걸 찾으면 돼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볼까요? 정보 보안 거버넌스는 뭐냐면 보안을 위해 거버넌스, 그러니까 갖춰야 하는 조직 체계를 얘기해요. 조직 구성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볼까요? 2번 가치 전달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 가치 전달이니까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 자원 관리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 차원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성과 관리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 성과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이렇게밖에 못 맞춰. 이걸 어떻게 맞춰? 이렇게 맞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걸 또 어떻게 외워? 이거 뭐하러 외우냐고. 봐봐. 1번에 전략적 연계랑 지금 이 설명이 맞아? 봐봐. 전략적 연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지.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이잖아.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이잖아. 전략적 연계랑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당황하지 말아야 돼. 맞출 수 있다고.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이거 보세요. 요거만 볼까? 여기 보시면은 그 해당 설명은 위험 관리에 대한 거고 전략적 연계는 여기 써 있잖아. 전략이랑 연계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했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법인데 내가 이걸 모른다고 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야. 여기 보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기준에 대한 거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국, 굉장히 중요한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설 있잖아. 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요. 1번 국가 사회적 중요성 당연하지. 3번 다른 시설과 상호 연결성 되게 중요하지. 내게 무너지면 다른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4번 피해 규모 및 범위 중요하지. 자, 2번 뭐가 틀렸어? 완전 다른 얘기잖아. 정보통신 기반 시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보통신 산업 얘기하고 있잖아. 정보통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업 입지 조성 및 이걸 억지로 끼워 넣구나. 정보통신 산업 정보통신 저 보세요. 정보통신 산업 기반 시설이랑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완전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지금 억지로 끼워넣구나, 이렇게. 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나온 거예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이해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보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대한 얘기죠.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고. 자, 22번. 21번. TCSC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요 등급이거든? 요 등급, 이거 맞는 지문인데, 원래 좀 잘못 써있죠. 원래 이렇게 써있으면 안 되고, B3가 여기 오고, B1이 여기 오고, C2가 여기 오고, C1이 이렇게 와야 정상이야.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냐면, A1, B3, B2, B1, C2, C1, D가 돼야 돼. 저 순서, 그리고 번호까지 나온 적 있어요. 번호. 어떤 게 더 높은 거냐. 3가 높은 거냐, 2가 높은 거냐. 그리고 각각이 하는 역할, 그런 거 다 중요해.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이거는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4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문이고 3번은 A1이 제일 높은 거니까 최소한의 보아가 아니고요. 요거랑 바뀌어 있어요. 요거랑 요게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검증된 정보 보호, 베리파이드 디자인이 A1이고 최소한의 보호, 미니멀 프로텍션이 D 등급이에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건 1번인데 C2는 이게 레이블 시큐리티, 레이블된 정보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요 두 개를 헷갈렸어요. 요 두 개를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애를 내거든요. 근처에 있는 애를 내게 돼 있어요. 근처에 있는 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잘못됐냐면 레이블 시큐리티는 B1이야. B1이고 C2는 access protected access protection. controlled access protection 인 거예요. 요게 잘못된 거죠. 요런 것도 잘못된 거죠. 요런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B1이고 C2는 Controlled Access Protection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요거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정신 번쩍 차리면 돼. 이렇게 보세요. 제23조 3에 의해서 본인 확인 기간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그러니까 본인 확인 기간 지정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를 본인 확인하는 거 있잖아. 나에 대해서 본인 확인해주는 기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본인 확인을 해주는 기간이 있는 건데, 여기 보세요. 1번 물리적 기술적 관리 당연히 있어야 돼. 그리고 설비 규모의 적정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인 확인 업무와 수행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계획인데, 본인 확인 지정이랑은 전혀 무관한 얘기야. 본인 확인 지정을 위해서 기술적 규모 재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집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 뭔 말이냐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얘는 그냥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얘기예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그러니까 원래 주민등록을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본인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결이 틀려. 봐봐. 23번에 본인 확인 기간 지정을 위한 심사사항인데 갑자기 이거를 이동통신 사업자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수집 이용하기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잖아. 결이 틀리다고, 결이.
결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 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보세요. 23조의 3을 시험 문제 내고 23조의 2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난다니까. 나도 물론 모의고사 이렇게 잘 내. 이런 식으로 내기가 되게 좋단 말이야. 23조의 2, 23조의 3을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하지 않아. 전혀 다른 맥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문제를 못 봐서 그렇지, 그럴듯한 문제는 더 헷갈려요. 이거보다 훨씬 헷갈리는 게 그럴듯한 문제야. 이거는 그렇진 않죠. 자, 24번에 라디어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뭐가 있었냐면 802.1x에 나오는 건데 적어 놓으세요. 일단 802.1x. 라디어스는 뭐냐면 저게 인증 서버인데 어떻게 인증을 하는 거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AP라고 할게. AP는 뭐냐면 그 유무선 공유기를 얘기해. 그리고 여기에 라디오스 서버가 있다고 할게.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야. 이렇게 라디오스 서버를 통해서 인증해가지고 내가 AP랑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증 서버인 거지. 별도의 인증 서버인 거죠. 자, 2번 볼까? 분산형이 아니야. 얘는 중앙 집중이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자 인증하는 게 아니야.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얘잖아. 얘잖아.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를 인증하는 게 아니야. 등록된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야. 등록되어 있는 등록된 사용자. 그리고 TCP가 아니에요. UDP예요. UDP. 자, 1번에 2번, 3번, 4번을 모른다고 쳐. 1번 맞는 얘기잖아. 서버 클라이언트. 왜냐하면 얘가 서버고 얘가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되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잖아. 그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지? 자, 25번 마지막 문제 보시면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ISMSP가 두 번이 나왔는데 두 문제 나왔어.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이거 어떻게 공부해? 공부 안 한다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한다니까. 일반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그냥 보여지는 것에서 찾으면 돼. 자, 보세요. 인증 기준 보면 정보자산 식별이면 정보자산 식별에 대한 거겠네? 그럼 이게 나오잖아. 정보자산 식별. 끝. 사용자 인증이면 사용자 인증에 대한 거겠네? 사용자 인증에 대한 거 끝. 자, 원격 접근 통제면 원격 접근에 대한 거겠네? 원격, 보세요. 접근 통제에 대한 거잖아. 끝. 자, 봐봐. 4번. 사용자 계정 관리하고 이 내용이 마저 틀려? 틀리지. 얘는 지금 암호화 관련된 거잖아. 암호화 관련된 거잖아. 사용자 계정 관리는 접근 권한 관련된 거란 말이야. 접근 권한 관련된 거라고. 틀리잖아. 맥락에서 맞출 수 있잖아. 어떻게 맞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면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맞추려고 이걸 다 공부한다고? 아니야. 그렇게는 공부 안 해. 통상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통상적으로 그렇게 공부 안 하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그 국가직 7급 정보보름 문제가 제가 생각해서는
아예 못 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국회직의 정보보호론 문제 21년도 있잖아요. 한번 거기서 그 무슨 문제지? 그 오일러 피함수 있거든요. 오일러 피함수 문제 한번 봐봐. 기가 막힙니다. 그거 어떻게 풀어? 다 대입해봐서 푸는 거야. 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 수는 있긴 한데 언제 대입해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